자, 이번 시간에는 그 FAT급 기출문제 제58회 가장 최근에 실시되었던 기출문제죠. 자, 이론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차변에 올 수 있는 거래 요소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거래 판료소에 대한 문제예요. 얘는. 그래서 거래 판료소에 대해서 좀 차변이 있고 이렇게 대변이 있어요. 자, 지난번에 거래 판료소 써드렸을 때 여기 뭐였었죠? 차변의 자산으로 써있는데 여기는 자기 자리가 자산의 증가, 대변에다가는 자산의 감소. 두 번째는요, 부채, 차변의 감소인 경우 여기는 부채의 증가, 자기 자리니까. 그 다음에 자본의 여기는 감소, 여기는 자본의 증가일 때 쓴다. 차변에는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수익의 발생.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있는 거 물어봤으니까 여기 문제에서 차변에 있는 걸 택하시면 되겠죠? 차변에 뭐 비용의 발생, 맞죠? 그다음에 부채의 증가 올 수가 없죠. 자본의 증가 올 수 없죠. 수익의 발생 대변이죠. 그럼 답은 지금 첫 번째 나왔네요. 답은 여기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야. 비용이 발생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었죠. 자, 두 번째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신문기사래요. 가에 들어간 게 뭘까요? 여러분들 외부 감사인이 회계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을 금지하며 회사가 자체 결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누구누구 책임하에서 재무지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여기인데 여기 누구겠어요? 말 하나 안 하겠죠? 경영자. 회사 자체 결산 능력을 갖추고 자, 그래서 여기 경영자가 1번이 되겠습니다. 내부 통제에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부채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금은 유동부채에 속한다. 예수금은 직원들한테 월급 주고 다음 달 10일날 우리 그 4대 보험료하고 세금 내야 될 거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그 납부를 해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유동부채에 속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될 부채이다. 장기차 입금이 다음에 갚아야 될 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1년 이내에 상환돼야 될 부채이다. 얘도 맞는 말이네요. 3번의 단기차 입금은 보고기간 종료일. 여기 단기차 입금은 요거 되게 중요한 말이라 그랬었죠. 보고기간 종료일부터라는 거 1년 이내에 상환될 부채이다. 얘도 맞네요. 자, 4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유동부채인가요? 얘는 비유동부채죠. 계정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아마 쉽게 여러분이 답을 체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4번 또 재고 대한 거 나오죠. 4번 문제는 보니까 6월 달에 상품 매매돼요. 기초로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6월 말 재고 금액 물어보고 있네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에 기말 재고가 얼마냐고 물어보게 되면 자, 매출한 거 봐야 되겠죠. 매출 400개요. 남아있는 걸 우리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400개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으니 여기 300개는 다 팔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200개 중에서 100개가 팔리고 몇 개가 남았을까? 여기서는 100개가 남아있겠죠. 단가는 이게 얼마짜리예요? 3,000원짜리. 그러면 기말직은 얼마 남아있겠어요? 30만원 이렇게 남아있겠네요. 그럼 답은 얼마? 30만원. 예, 그래요. 기말재고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자, 5번 문제는 건물 취득과 관련됐대요. 취득원가 물어보고 있네요. 건물의 취득원가를 물어보는 것은 건물의 부대 비용이 뭔지를 아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건물 구입 금액은 1,000만원. 그
그다음에 구입할 때 중개수수료 얘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얘도 포함시켜야 될 것이고요. 건물 취득 후 납부한 화재보험료. 화재보험료는요, 취득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얘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얘는 취득원가에 부대비용 포함시키지 않는다. 부대비용 아니므로 여기다 반영하면 안 돼요. 이 세 개만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30만원이 답이 되겠죠? 1,030만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이 나왔는데 단기 순이익 계산하면 얼마냐요? 단기 순이익.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지 돼요. 우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기 회계 원리 때 배웠던 거예요. 자, 여기서 재무 상태표 쓰시고 여기도 기초 자산이 400만 원이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 부채는 200만 원. 그러면 기초 자본은 200만 원이었었겠죠? 자, 이렇게 해놨었고, 자, 그 다음에 기말 자산은 800만 원이랍니다. 기말 자산은 8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부채는 300만 원. 자, 그러면 기말 자본은 얼마가 되겠어요? 기말 자본은 빼니까 500만 원 되겠죠? 숫자는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단기에 추가로 출자가 됐대요. 단기에 추가 출자 금액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100만 원. 동그라미 어디 갔냐? 자, 보세요. 지금 기초 자본하고 기말 자본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으로 자본이 이렇게 1년 동안 변동이 됐었죠. 근데 제가 기말 자본은 어떻게 표시하라 그랬었냐면 기초 자본에다가 기초 자본은 200만 원이었었죠. 그다음에 단기 손익을 갖다 더해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질문하는 거였었고 추가로 추가 출자 그 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단기 순손익 여기 뭐 단기 출자를 갖다가 단기에 추가로 했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포인트로 잡는 거는 단기 순손익을 물어봤는데 자본금이 기초자본금 200이었었고 추가 출자한 게 100만 원이었다면 나머지 차익은 얼마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나머지 차익 나는 금액 요 합계 금액이 바로 뭐가 돼야지 되느냐면 자본금 500만 원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단기 순손익으로는 200만 원이 추가로 결산할 때 단기 순손익으로 2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 기말 자본금이 500만 원이 됐었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6번에 단기 순이익은 200만 원이 답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랍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여기 그 재무상 기말 재무상태 기말 그
뭐죠? 재무상태표 기말 자본은 반드시 기초자본과 그다음에 당기 순손익 두 개를 더해서 표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에서는 추가로 출자가 생겼었기 때문에 얘를 갖다 추가로 더 별도로 나누어서 써준 거랍니다. 문제 풀 때에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2월 31일 날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냐고 계속 물어보고 있죠. 자, 2022년 1월 1일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20만원이 기초잔액으로 있었대요. 자, 5월 1일 날 거래처 파산으로 17만원 회수 불가능해서 썼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은 17만원을 사용했으니 3만원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죠? 잔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얼마가 남아있었겠어요? 3만원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어우, 이건 더 쉬웠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단기 매출과 관련된 건데요. 자, 단기 총 매출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총 매출액. 자, 보시게 되면 단기 매출 총이 이거 또 써야, 이거 문제 여러분 FAT 2급은 제가 문제 한 번 풀 때마다 이거 한 번씩 써야 되는 것 같으네요. 자, 여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 매출액인데 지금 여기에 계산된 매출액은요, 제가 순매출액이 기록되어야 된다고 알려드렸었죠. 순매출액이 기록이 돼야지 돼요. 자, 이런 문제는 제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지금 문제 보기에서 첫 번째 매출 총이익이 12만원이래요. 그럼 여기 알려준 금액이 12만원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얼마래요? 8만원이래요. 그럼 꼭 그 자리에다 그냥 갖다 써주시면 돼요. 8만원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였길래 8만원을 빼니까 12만원이 나왔을까? 그럼 매출액은 20만원이었었다는 뜻이겠네요. 근데 이 매출액은 순매출액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므로 총 매출액을 구하려면 반대로 여기다 뭐는 더해줘야 되겠어요? 매출 환입과 매출 애누리를 더해주면 총 얼마가 되느냐? 여기 3만원을 이렇게 더해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총 매출액은 얼마였겠구나? 23만원이었겠구나. 역산으로 요걸 계산한 거예요. 엎어치나 매치나 이건 항상 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총 매출액에서 총 매출액은 23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매출 환입이 있었어요. 매출 환입은 얼마가 있었냐면 2만원이 있었대요. 그럼 여기 총 매출액에서 2만원은 빼줘야 되겠죠. 우리가 순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도 있었대요. 매출 애누리도 이걸 만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순 매출액이 계산된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순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물어봤을 때 23만원에서 3만원을 빼니까 순 매출액은 20만원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서는 요 순 매출액이 바로 들어가야 될 자리는 조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요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요 계산하는 거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지만 문제에서는 역산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줄을 아는지 그걸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20만원? 아니 23만원? 4번이 답이네요. 이거는 이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9번 문제도 볼까요?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업의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이 발생하는 비용. 판매 활동, 관리 활동 하면은 지금 뭐 물어본 거예요? 판관비 물어보는 거네요. 우리 판관비가 뭐의 약자였다 그랬었죠?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이걸 뜻하는 거니까 당연히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판관비를 물어본 거네요. 그럼 여기서 판관비에 해당되는 게 어떤가요?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유형자산 처분하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와 상관이 없어요. 판관비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뭐 급여. 나머지 것들은 다 영업 외 비용이 든다, 이렇게 일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영업 외 비용이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 이 판관비와 영업 외 비용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수도 없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더란 말이죠. 얘네들은 다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10번 문제를 보니까 결산 정리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그 계정이 없어도 알아서 계산해 줘야 되는 것이 뭐뭐 있었어요? 감가상각비, 대손 충당금, 미수이자 계산. 차입금 상환은 없죠. 뭐 12월 30일 날 차입금 상환 얼마를 해야 될지 그런 거 써놓는 거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은 여기 1번이 됐고, 제가 지난번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서 그 결산정리상 해야 되는 거 써드린 적 있었나요?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이런 거 말이에요. 자, 한번 써볼게요. 여기 결산정리상 또는 여기 기말정리상이라고도 부르죠. 결산수정분계, 결산수정분계라고도 쓰고 기말정리사항이라고도 불러요. 기말정리사항. 이거 할 게 있는데 얘네들은 말이에요. 재무상태표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손익계산서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저기 교재에는 그냥 수동분계, 자동분계 이렇게만 구분을 해놨었어 가지고 제가 써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자, 재무상태표에서 계정으로 구분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서 기말정리상으로 해야 될 계정들이 총, 그러니까 전체 다는 아니고요. 주로 많이 해야 될 것들이 7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서는 기말재고가 무조건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정리사항 할 때 지금 이 결산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었던 항목들이었었죠. 기말재고가 1번. 두 번째로는 매출채권이에요.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게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고요. 세 번째로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퇴직급여 추계하는 게, 이게 결산할 때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계정들을 써드린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별표로 제가 표시를 해놓는데, 여기 별표로 해놓은 곳 중에서요, 현금 과부족이 있으면 현금 과부족 계정, 두 번째로는 단기 매매 증권, 얘는 공정가치로 평가해 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환율 계산했었잖아요. 외화 자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이를 환율 평가하는 거, 요게 자산 계정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계정들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 반해서 손익계산서에서 대부분 여기다 위에다 좀 쓸게요. 손익계산서에서 결산정리상, 기말정리상 대부분 출제되는 것들이, 또는 회사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순서가, 첫 번째가 손익의 예상이에요. 손익이 예상에 해당되는 계정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느냐 하면 미수 수익 계정과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결산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기정 과목으로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그 비용이라든지 선수 수익 계정이 있다면 이런 계정들도 여러분이 처리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다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소모품, 그 다음에 소모품비, 아까 얘기했던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을 해서 결산 사항에 반영시켜 주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법인인 경우에 이익이 확정 날짜에 중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날짜가 대부분 12월 31일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얘도 마찬가지로 기말정리사항으로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기정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도 문제에서 당연히 계산을 해 놓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 기말의 문제를 잘 출제하는 항목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대부분 수동결산이다, 자동결산이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말 정리사항들 입력하는 걸 설명해 놨는데, 저는 이를 재무상태표에서 정리해야 될 거, 손익계산서 계정에서 정리해야 될 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로 그냥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걸 뭐 굳이 외우고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8회 지난 최근에 시행됐었던 기출문제 이론 문제 10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기 58회에 대한 기출 실무 문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